이 영상을 보기 전 당신이 가지고 있던 선과 악의 개념, 혹은 옳고 그름에 대한 선입견이나 정답과 오답 같은 흑백 논리를 버리고 바라볼 것을 권장한다. 지난 11월 27일 아침, 민주당 회의 막바지에 이재명 대표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다. 여기까지 그럼 정리를 하고 이어서 이제 비공개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기자님들 궁금하신 상황은 네. 네. 비공개 전환하기 전에 제가 사실은 오늘 전문가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셨는데 좀 실제 내용에 관한 얘기를 조금 나눠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좀 이따가 하기로 하고요. 저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환경, 기후, 팬데믹, 이런 문제들도 매우 중요한 위기 중에 하나일 텐데,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어쩌면 매우 장기적이고 구조적 불황을 다시 맞이하게 되고, 그 원인으로 대규모 국제 물리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까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실제로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긴 평화 시기를 지나고 있다는데, 지금 경제 성장률도 전 세계적으로 좀 떨어지고 새로운 돌파구가 없는 상황이라 이게 다시 국제적 무력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는데, 이 부분은 전문 연구하시는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나는 당신에게 옳고 그름에 대한 선입견 없이 이 영상을 보라고 권장했다. 당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다. 세종대왕이 현 시대에 독재를 한다면 그는 나쁜 인물인가? 반대로 윤석열이 조선시대에서 독재를 한다면 세종대왕처럼 위대한 인물이 되는가? 권위주의냐, 민주주의냐는 중요치 않다. 누가 정치를 하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선입견 없이 바라본다면 권위주의든 민주주의든 불완전한 정치 체제이고 어떤 정치 체제를 선택하든 다른 국가가 간섭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미국의 민주주의는 언젠가부터 권위주의를 탄압한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체제에선 시장을 독점한 기업이 권력을 가지고 권위주의에선 무력으로 시장을 통제하는 정부가 권력을 가진다. 이걸 바꿔 말하면 돈을 가지고 있는 곳에 권력이 있다는 소리다. 돈은 곧 인간의 노동력이고 노동력이 들어간 시간은 곧 한정된 자원이다. 당신에게 묻겠다. 한국 미국과 같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체제에서 대통령이 권력이 있어 보이는가? 누군가 당신에게 100억 혹은 수십억의 돈을 쥐어주고 대통령을 암살하라고 시킨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혹은 당신이 판사일 때 누군가 당신에게 막대한 돈을 주고 누군가 누명을 씌워 감옥에 보내라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한국과 같은 정치 체제에서 권력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답은 스스로 생각해 보길 바란다. 자, 그럼 지금의 국제 정세를 한번 들여다보자.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 혹은 트럼프가 암살이라도 당한다면 이 전쟁은 중동에서는 이란과 이스라엘,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아시아에서는 남한과 북한이 싸우는 3차 세계대전을 예고하고 있다. 당연히 권위주의와 민주주의 간의 싸움이 될 것이고 이 전쟁은 계속 확전될 것이다. 누군가는 대만에서 미국과 중국이 충돌할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난 당연히 전쟁터는 한반도라고 생각한다. 대만은 미국이 대응하기에 거리가 멀고 미국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중요한 자산인 반도체 공장을 폭파시키고 기술 인력을 미국으로 빼돌리는 게 미국으로서는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러시아는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푸틴의 명분은 민스크 협정 위반, 네오나치 등의 이유로 특별군사작전이란 이름 아래 전쟁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내가 보는 이 전쟁은 돈바스 지역에 묻혀있는 천연가스를 미국 기업이 채굴권을 획득함으로써 러시아가 유럽에 공급하는 가스를 미국이 대신 팔려고 했던 것뿐이다. 앞전에 나는 당신에게 질문했다. 민주주의에서 권력은 누구에게 있는가? 답을 찾았는가? 전쟁 발발 후 러시아가 독일에 공급하던 가스관 속칭 노르트스트림 가스관이 폭파되었다. 미국은 러시아가 폭파했다고 주장했고 러시아는 합동조사반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2023년 5월 말에 투르크스트림 가스관을 경비하던 러시아 함선 이반 후르스함이 우크라이나에 의한 자폭 보트 공격을 받았다. 러시아 경비함을 제거한 후에 투르크스트림 가스관도 노르드스트림처럼 폭파시키려는 의도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또한 미국 탐사보도 언론인 허시는 노르트스트림 파괴는 미국이 공작했다고 폭로하였다. 가스관이 폭파된 후 미국의 유럽발 LNG 수출량은 2020년 23%에서 2023년 47%로 2배 가까운 수출 실적을 냈다. 유럽은 지금까지 가스관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값싼 에너지를 써왔으나 전쟁 후 미국 LNG선으로부터 수입해야 했기 때문에 값비싼 에너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전쟁 전 러시아가 유럽에 공급하던 가스 가격은 메가와트 시당 20에서 30유로 선이고 현재 미국에서 수입하는 LNG 가스는 메가와트 시당 70에서 90유로 선이다.
서방은 전쟁에서 미국 편을 들며 값비싼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그로 인해 제조업 중심이던 독일 경제는 주요 선진국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했으며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두 번째로 많이 지원하던 숄츠 총리는 얼마 전 푸틴에게 전화하여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프랑스 마크롱 총리는 미국과 중국 패권 다툼 사이에서 실리 외교를 펼치며 다른 유럽 국가들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발발하기 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이후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수많은 무기와 재정 도움을 주고 있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 후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가했다. 미국 주도하에 있는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러시아가 가지고 있던 자산을 미국 자산으로 동결시키며 압류하였고 결제망에서 러시아를 퇴출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러시아에 대한 자산 동결 사태로 인해 다른 국가들은 스위프트 결제망과 미국을 불신하게 되고 각국 중앙은행은 달러보다 금을 사모으기 시작했다. 브릭스 국가의 경제 규모가 G7 국가를 추월하면서 브릭스는 미국 시스템을 벗어난 자체 결제 통화화 시스템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달러 표시 채권을 사줄 국가가 줄어들게 되므로 미국은 지금처럼 채권을 찍어서 다른 나라의 상품을 구매하는 구조가 불가능해진다. 국민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든 무역수지 흑자를 보든 더욱 많은 달러를 발행해 빚을 갚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크나큰 고통을 겪든 선택은 미국이 해야 한다. 이것은 점점 미국의 패권이 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1991년 12월 26일 소련이 붕괴되었다. 냉전 시대가 끝이 나면서 평화가 찾아오는 듯 했다. 군산복 합체는 냉전의 산유물일 뿐 더 이상 필요치 않아 보였다. 하지만 군산복 합체와 네오콘이 결합하며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 미국 민주당에서 태동한 네오콘, 다른 말로 신보수주의는 힘을 통한 평화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나는 지금까지의 미국 정치를 봤을 때 네오콘은 민주당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어떠한 명분 아래 지속적으로 전쟁을 일으켜왔기 때문이다. 미국은 전 세계 친미 국가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권위주의 정부를 탄압하고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간섭했으며 미국의 이익에 반할 시 암살당하거나 탄핵당했다. 2003년 미국은 이라크가 대량살 상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명분으로 침공하였다. 하지만 대량살 상무기는 지금까지도 찾지 못했고 사담 후세인을 처형했다. 거기서 미국은 이라크의 원유를 미국으로 도둑질했다. 후세인이 원유 결제 통화를 달러에 국한하지 않겠다 선언하고 나서 미국에 의해 살해당했다고 보면 된다. 이라크 전쟁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전쟁이 존재하고 미국은 명분을 들어 침공을 했지만 대부분의 전쟁 목적은 그 나라의 자원 탈취와 미제국의 하수인을 만들기 위함이었다. 2000년대 들어 미국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여 전쟁을 일으키거나 내정에 간섭한 국가들을 나열해보겠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 조지아, 리비아, 시리아,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쿠바, 이란, 벨라루스, 수단, 미얀마. 여기까지가 내가 찾은 국가이고 내가 모르는 국가도 여럿 있을 것이다. 위의 국가들 대다수는 직접적인 전쟁과 내전의 피해로 엄청난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다. 지금까지도 미국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다른 국가에 관여하며 지속적으로 분란을 만들고 있다. 이것은 뒤에 이야기할 한국도 포함된 이야기다. 2016년 국민들은 광화문 광장에 모였다. 한마음 한뜻으로 박근혜 탄핵을 외치기 위해서였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과 자본 기득권 언론에게 탄핵당했다. 탄핵의 사건을 시간 순서로 살펴보자. 2016년 10월 JTBC가 태블릿 사건을 터뜨리면서 각 메이저 언론들은 이 사건을 빠르게 전파시켰고 탄핵의 분위기는 삽시간에 퍼져나간다. 그렇다면 2016년 10월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은 국제적으로 어떤 행보를 보여왔던 걸까? 박근혜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시진핑을 만나 한반도 평화에 대한 논의를 했다. 민주주의 국가들은 참여하지 않은 중국 전승절에 참여하면서도 한반도 평화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푸틴도 만난다. 푸틴은 극동지역 개발을 한국이 맡아주길 희망했고 한국의 수많은 기업을 대동하여 러시아를 방문했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유라시아 철도로 가기 위한 길목에 있는 북한의 도발을 멈춰주길 희망했고 푸틴도 이에 수긍하는 듯 보였다. 극동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선 동해안을 따라 북한을 통과하는 철로가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주장했던 북한의 핵포기는 오바마 정부 뒤에 있는 네오콘이 언제든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거였기에 북한은 박근혜 정부를 지속적으로 비난한 것으로 보인다. 핵무기를 제외한 재래식 무기로는 북한은 남한과의 싸움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이고 북한 정권의 붕괴를 뜻하기 때문이다. 실제 오바마도 북한과 전쟁을 하려고 했었다.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의 보수 진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오히려 진보 진영에서나 환영할 법한 남북 화해 모드로 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미국 네오콘의 심기를 건드린다. 네오콘들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 한국이 적화통일이든 평화통일이든 한반도가 평화모드로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며 항상 전쟁의 불씨가 남아있길 바란다. 언제든 확전시켜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전쟁이 없어도 값비싼 전투기를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네오콘과 연결된 한국 정치인들은 좌우를 막론한다. 당연히 그들 뒤에는 거대한 자본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문재인 정부가 탄생한다. 북한은 미국의 경제 제재로 수십 년간 고통받아왔기에 트럼프와의 관계 개선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길 희망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트럼프와 김정은의 사이가 나쁘지 않은 것을 감안할 때 둘의 이해관계는 맞아 떨어졌다고 봐야 한다. 하지만 북한은 얼마 뒤 문재인 대통령을 삶은 소대가리라고 비판한다. 한국의 언론 지형이 서방 언론이 보도하는 대로 보도를 하기에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문재인은 네오콘이 시키는 대로 남북 화해 모드에 딴지를 걸었을지도 모른다. 홍석현 회장은 삼성 엑스파일의 당사자다. 이건희 회장 밑에서 돈으로 정치인들을 포섭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의원 내각제를 주장한다. 홍석현은 미국 네오콘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홍석현이 가지고 있는 기업 중앙일보와 JTBC에서 태블릿 사건을 제일 먼저 보도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태블릿 사건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진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많은 의견이 존재하기에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다. 그렇다면 왜 의원 내각제를 시도하는가? 라는 질문을 해야 한다. G10 국가들 중 내각제가 아닌 국가는 미국밖에 없다. 나머지 국가들은 내각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친미 국가들 중 내각제가 아닌 국가는 어디가 있을까? 사우디처럼 왕조 국가를 제외하면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이것이 단순히 대한민국의 정치 수준이 떨어져서라고 생각되는가? 한국처럼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고 탄핵시키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할 것이다. 하지만 기득권들은 미국 네오콘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헌법을 수정하여 지속적으로 내각제를 시도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본다. 의원 내각제는 각 국가의 기득권들이 대대손손 해먹을 수 있는 체제이기에 기득권들이 바라기도 하겠지만 미국의 이해관계와도 맞아떨어진다. 내각제를 반대했던 정치인은 누가 있었는가? 대표적으로 보수에선 박근혜가 있고 진보에선 이재명이 있다. 박근혜와 이재명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알아차렸는가? 아이러니하게도 사이가 좋지 않던 두 사람은 테러를 당했다. 현재로 넘어와서 문재인과 윤석열의 공통점은 홍석현이 만들어준 대통령이라는 것이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홍석현은 미국 정치권과 연관이 깊고 미국의 이해관계에 맞는 대통령 후보를 밀어줌으로써 항상 북한과 대립각을 세우며 전쟁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는다. 그리고 현재 북한과 러시아는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며 북한군은 러시아 영토에서 방위군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에서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것과 같은 형태이다. 그러함에도 서방 언론은 지속적으로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며 남한의 전쟁 참여를 독촉하고 있다. 러시아의 신형무기 오레시니크를 살펴보자. 이것은 마하 10의 속도로 수직으로 떨어져 지상과 충돌하며 엄청난 운동 에너지를 발생시킨다. 한마디로 운석 충돌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이다. 서방은 푸틴이 밝힌 대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가지고 있지도 않을 뿐더러 막을 수 있는 수단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우크라이나에 떨어진 오레시니크의 현장을 서방이 공개하지 않는 건 엄청난 파괴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이런 전쟁터에 푸틴이 말한 대로 남한이 군사 개입을 한다면 한국은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있는가? 11월 29일 오늘 뉴스에선 대대적으로 자체 미사일 방어 체계를 만들었다고 떠들고 있다. 이것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으나 극초음속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가? 미사일 방어 체계를 만들었다면서 군인들을 파병하기 위한 네오콘의 꼼수는 아닌가? 대중에게 진실은 감추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집단이기에 우리는 이 사태를 유심히 관찰해야 한다.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 혹은 트럼프가 또 다시 암살 테러를 당해 죽임당한다면 한반도는 분명히 전쟁에 휩싸이게 된다. 트럼프가 당선되기 며칠 전 이미 미국에선 트럼프 당선을 기정사실화했다. 그러함에도 서방 언론과 미국의 진보 언론은 해리스와 트럼프가 박빙인 것처럼 보도하였다. 그리고 그때 즈음하여 박근혜 정권에서 석방된 SK 회장 최태원과 이재명이 만나 차담을 나눈다.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시절 SK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장을 건설하는 건으로 간간히 만나왔다. 박근혜는 윤석열이 감옥에 넣었고 최태원은 박근혜에 대한 고마움이 남아있는 듯하다. 그래서 윤석열이 재벌 총수들을 불러 행사를 할 때에도 최태원은 참석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 전국 대학교에서 대대적으로 시국선언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과연 우연일까? 27일과 28일 그리고 오늘도 이재명 대표는 지속적으로 전쟁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분명히 현 정부의 움직임을 알고 있을 것이라 판단되고 네타냐후처럼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전쟁에 참여하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듯하다. 지금까지 거시적 국제정세에 대해 간단히 설명했다. 경제와 정치, 이 두 가지 문제를 놓고 자세히 파고 들어가기엔 영상을 제작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전문 영상 편집자가 아니기에 자막 위주로 보면서 제작자가 말하고 싶어하는 바를 이해해 주길 바란다. 마치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민주주의 체제에선 이순신도 세종대왕도 국민들이 알아보지 못한다면 삼류 정치인으로 전락할 뿐이다.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의 대결로 인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여도 항상 악마로 내몰리며 기득권들의 제거 대상이 될 뿐이다. 정치를 바라보는 눈을 키우는 것 또한 국민들의 몫이다.